안녕하세요. 청소년 진로교육 온라인 대담의 진행을 맡은 유튜버 구세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강연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사전 질문, 실시간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채팅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담에 참여해주실 분들은 앞서 애프터 코로나, 꿈의 격차 진단과 대한 포럼의 강연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연사님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교사 류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해교육평가연구소의 소장 이만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가 서정대학교 조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썸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진로 전문가 이지섭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도 끝났으니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은 유튜브 채팅과 사전 질문에서 뽑았는데요. 의견, 질문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인데요. 진로 선택을 위해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혹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연사님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먼저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기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제가 붙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을 꼭 가야 한다. 재주가 있으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류성일 선생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고등학교 꼭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대다수가 가야 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들어주신 조은 연사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명색이 직업이 대학 교수인데요. 대학 교수인데 이게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의아해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이만기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은 전제 조건이 좀 붙는데요. 지금 대학의 그 방향이 앞으로 이제 그 학위가 없는 대학들, 우리 흔히 이제 나노 디그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대학들 나노 디그리를 이제 원하는 또 있고, 또 실제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 회사들, 요즘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이제 회사들을 들어가는 경우,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많이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학이라는 것을 꼭 전제할 필요는 없다. 단지 대학을 가는 대신 이제는 우리는 평생 교육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 가지 않은 부분보다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지섭 연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 이제 보다 보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까 우리 조은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는 더 이상 학위를 보지 않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 면접장에서 직접 실행해서 증명하는 게 중요한 시대지, 어떤 스펙을 쌓아왔냐보다 그 순간에 내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지섭 연사님에 이어서 대학을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입장에 대해서 굳이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대학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하냐, 얼마나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흡수하냐에 따라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가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대학 가서 또 이 전공을 흡수할 것인가,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네, 조은 선생님.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굉장히 그 안 좋은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오는 친구를 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오는 친구들도 많더라.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가볍게 했는데 그 이후로 몇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한 친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 이제 대학 갈 필요가 없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말의 변명을 굳이 이제 달자면 대학은 안 가지만 공부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또 말을 덧붙여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미래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대학을 가서 더 그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을 사실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류선 그래서 선생님. 대학을 가야 됩니다. 네, 제 생각을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또 아까 재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이나 재주를 익힐 수 있는 공간이 고등학교 다음 단계에서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기간으로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꿈을 온전히 갖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우리 이지섭 연사님. 네, 저도 아까 말을 너무 이렇게 짧게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구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대학 말고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은 저는 그걸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 디자인을 배운다던가 코딩을 배운다던가 제가 이번에 이제 상담 코칭을 배웠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근데 실시간 줌을 통해 가지고 한 40명의 다른 상담 코치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여기에 학위가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뭐 직원들을 상담하거나 코칭할 때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쌓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간은 어디가 있는지 요걸 이제 찾아보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송 분량상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이긴 한데 우리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각을 가져보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대학을 사실은 안 나오면 좀 그 역량이 좀 과소평가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라는 특성을 볼 때 특별한 재주가 없거나 기술이 없으면 대학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유 선생님 말씀도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연사님 계실까요? 네, 이지섭 연사님. 네,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많이 듣는 어떤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빠르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간접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 거야.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와 명예가 따라오겠지만 이게 나의 어떤 적성과 성향에 맞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의사를 실제로 인터뷰해 본다던가 의사의 하루 일상을 쳐다본다던가 나는 정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들을 잘 체크하고 보는 것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가서 보거나 경험하거나 하는 것이 내가 이 진로가 맞는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 학과에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더 적은 노력과 적은 시간과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빠르게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유튜버라는 직업을 미리 꿈꾸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2년을 다니고
뭔가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실천에 옮겼죠. 그러고 차근차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가 구독자도 모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빠른 실천력, 실행력, 그리고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대학생을 하면서 휴학을 해보고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때 미리 도전해볼 수 있다면 그것을 경험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네, 이어서 하면은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요. IT 쪽 창업을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교육 쪽 창업을 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대학교 때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세상에 나와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순간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받은 돈만 거의 1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나는 취업하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번 IT 회사를 좀 말아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내 미션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교육 쪽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가 훨씬 더 이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훨씬 더 이 회사 운영을 조금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네. 우리 이재엽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아마 듣고 있다가 야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프로하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재수 없는 야 정말 내가 성공한 창업가가 되려면 이러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아까도 우리 이재엽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그 성공한 창업가들의 일생을 보면요, 굉장히 그 처음부터 잘 자라서 좋은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마크 주커버그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 자라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지만 또 일론 머스크처럼 요즘 뭐 테슬라의 아주 최고의 그 CEO인데 일론 머스크나 마윈 회장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진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경제적인 부의 기준이라든가 부모의 배경이라든가 내가 나온 대학의 조건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마윈 회장이나 예를 들어서 저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회장이나 그리고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의 공통점이 딱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뭔지 어떤 아세요? 건가요? 궁금합니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 자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네 책을 다 읽었더니 이게 할 게 없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에 도서관이 너무 많이 있고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읽는 것, 독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경험을 갖는 것, 그게 간접 경험에서 직접 경험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하는데요. 혹시 이만기 소장님?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교육과정상 체험 얘기가 나오니까 자유학년제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의 갭이어 같은 걸 저희 도입해서 하는데 실은 독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접 체험인데 우리가 어디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돼. 근데 독서를 하면 모든 것을 앉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 할 거는 독서다. 그렇게 독서를 하면 간접 체험으로서 훌륭하게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류성희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반대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왜 뭘 하라고 하느냐.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또 도전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상담할 때 만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이집 대표님 같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 또 진로 사이트들을 안내해서 검사하는 거, 진로 검사를 좀 하고 적성 검사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한두 개 하고 방향성도 이거야라고 얘기 외쳤었는데 지금 6개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진로 검사들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진로 정보, 이것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면
이 진로에 대한 제안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지선 네, 연사님. 저도 류선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학교에 가면 꼭 있어요. 자고 있는 친구들.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제 그 강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런지 하나씩 질문해 주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라는 거를 하나씩 찾아주고 얘기를 나누면은 그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는 관심이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관심을 못 받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하니까 관심을 못 받고 누워 있으니까 관심을 못 받고 근데 누군가 그 친구한테 오늘 피곤하구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니? 너가 왜 이러니?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 친구 결국 자라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교실 속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질문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아까 전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좀 생각이 아까 독서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유튜브만 했을 때 사실 그걸로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그럼 내가 이걸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막 사서 읽은 거예요. 마케팅 관련된 책, 아니면 마케팅 관련 강의.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거를 직접 제가 찾아서 흡수를 하면서 하나씩 적용을 해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독서 부분에서도 굉장히 학생들이 이 독서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또 좋겠고 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학습, 디지털, 진로 격차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문가 연사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제를 할까요? 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격차를 정의할 때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교육 쪽에서 보면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학습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조금 줄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늘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진로 격차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 실시를 앞두고 자유학년은 이미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이 진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또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 하나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는 디지털 격차인데 이 디지털 격차가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이 있는 반면에 지방이나 저쪽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이제 세 가지 요소: 학습 격차, 진로 격차,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교육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이만기 소장님.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좀 뒤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유기선님 계시지만 사실은 요즘에 학교라는 것의 기능이 단순하게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이 돌봄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거나 또는 사교육계에서 무언가를 해보면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교육 효과가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세심하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EBS 대충 틀어놓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격차 해소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교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교사들에게 많은 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사의 본분이 그러하니 교사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충분히 교육 격차는 해소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습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뭐 지역 격차, 진로 격차 여러 격차가 있는데 그 중심에 교사들이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네, 류성희 선생님이 현직 교사분이시잖아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지는 우리 이만기 소장님의 말씀이셨는데 사실 노력하지 않는 선생님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사실은 도전적인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그러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면 학교에 알려서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교사할 때 잘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논외로 치면 사실은 지금 그 일부 교사들은 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사의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사들의 노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좀 더 잘해주시라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사범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아주 고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은 네. 연사님. 최근에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K 방역도 있지만 그 교육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자질로 보면 세계 최고라는 데는 이의를 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사들의 출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교사 되기,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이제 교사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교사의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또 하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독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만 독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도 독서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듯이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격차를 선생님 한 분 또는 선생님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간 부분도 있고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개가 협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그 격차, 벌어진 격차를 우리 온 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포럼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지석 연사님. 네, 저도 이제 그 좋은 전문가, 좋은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드리면은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사회적 계층 이동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교사한테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학교와 교사한테 사회적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얼마나 많이 학교에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교사가 그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연결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연사님 계실까요? 네, 좋은 연사님.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의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이 1,550개 일반계 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2,300명.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4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 학습 컨설팅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보내온 피드백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라고 표현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것을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 선생님 한 분이 결국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이재섭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자본이 교육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가가 나서서 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공익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사업을, 이 소셜 기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같이 공교육에 있는 이 자본들과 결합해서 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캐치프레이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기 소장님. 네, 그 이 주제와 연관해서 제도적인 또 보완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올해부터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즉 고른 기회 전형글에서 어려운 친구들의 교육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0% 이상 대학이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대입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나라도 노력하고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또 네네, 우리 류상일 선생님. 예, 그 국가 또 정부 또 사회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작년 이후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걸 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교육의 문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소망이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거를 실현시키고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지섭 연사님의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학교 안에서 당연히 이런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운영을 많이 해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데요. 학교에 어떤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같이 해서 무료로 학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아는 선생님들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준다라면은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무료로 이런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도 이런 것들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보를 몰라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정보에 눈을 탁 켜고 있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진로교육 온라인 대담, 네 분의 연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답변해주신 연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주시고 채팅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온라인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